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페스탈로시. 2002년 3월 6일 월드컵을 두어 달 남긴 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밖은 아직도 깜깜하다. 23살의 여대생 하양은 혹시라도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옷을 주섬주섬 입고 외출을 준비했다. 하양은 새벽 시간에 수영을 등록했는데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수수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하양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하양은 명문대 법대생이었는데 휴학계를 내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선 변호인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시생이었다. 하양은 평범한 트레이닝복에 수영장 출입증만 들고 집 밖을 나선다. 이것이 가족들이 본 마지막 하양의 모습이었다. 하양이 실종되자 온 집안이 뒤집혔고 하양의 아버지는 수영장부터 찾아갔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오늘 수영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하양이 적어놓은 스케줄에는 수업, 집, 수업, 도서관, 수업이 전부였고 집과 가족, 도서관이 전부였다. 하지만 하양의 아버지는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다. 한 1년쯤 됐을까? 하양의 핸드폰으로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가 들어도 여자의 목소리인데 남성인 척 하면서 하양 있어요? 라는 전화였다. 또 어떤 날에는 하양이 학교를 가는데 계속해서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기도 했다. 하양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를 하며 수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가출 신고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양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 사진을 들고 하루 종일 목격자를 찾아 헤매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을까? 하양의 아버지도 지쳐있을 찰나에 한 신문 배달원이 전단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파트 입구에 수상한 봉고차 한 대가 며칠 동안 서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으니 간절히 기도만 할 뿐이었다. 하양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간절함과 절망으로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열흘째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경기 광주 경찰서에서는 하양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의 한 야산이었고 집에서는 약 20km 떨어진 거리였다. 당시 낙엽에 덮여있는 쌀포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하양의 시신이 발견됐었던 것이다. 시신의 손과 발은 빨랫줄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박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특이했던 건 하양의 사인이다. 하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인은 바로 총상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총상의 위치였는데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 무려 6군데의 탄알 관통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던 24세 법대생 하양. 그녀는 왜 총을 맞으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힘든 납치, 살인, 총까지 동원된 사건이다. 하지만 단서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결국 경찰들은 이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전단지를 받고 말을 건넨 목격자, 신문 배달원의 기억을 되살려보려 최면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있어요. 경찰은 더욱 물어봤고 배달원은 젊은 남자들이 보인다고 답했다. 빠르고 갸름하며 이마랑 볼에 여드름이 많아요. 최면 수사를 토대로 드디어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 진전이 없는 수사만 이어졌다. 하양의 아버지는 불현듯 몇 달 전에 김기준이라는 남자가 아버지 회사로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50억대 자산가이며 무역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김기준이라는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었다. 김기준은 아버지에게 소개받고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누구에게 소개받고 왔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 뒤로 자리를 떠났고 연락은 두절됐다. 김기준이 주었던 명함 속 사무실 번호를 경찰이 조사해봤으나 명의자는 김기준이 아니었고 김만석이라는 이름이었다. 경찰은 명의자 김만석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고 김기준이 맞는지 물어봤다. 예, 맞아요. 이놈이 김기준입니다. 경찰은 김만석의 통신 기록을 모조리 조사했고 3월 6일 하양이 실종됐던 그날 새벽에 김만석은 하양의 집 앞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다. 또한 하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야산에서도 김만석은 존재했었다. 그리고 김만석이 사건 당일 한 달 전에 공기총을 구입한 사실까지도 확인되었고 총알 또한 하양의 시신에 있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바로 체포하여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둘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다. 원한은 고사하고 접점 자체가 없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범인은 부탁을 받았어요. 여대생을 없애달라고. 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경찰은 누구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냐고 질문했고 김만석은 고모라고 답했다. 고모가 조카에게 하양의 살인 청부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고모의 존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지방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 사모님, 이 사모님이 23살짜리 평범한 여대생을 왜 죽이려 했을까?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 사건의 사모님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다. 딸의 나이가 결혼할 나이대가 되었고 사모님은 모든 엄마와 같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상류층의 결혼은 마담 뚜라는 사람이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모님이 호출한 마담 뚜는 봉덕 할매라는 사람이었다. 비싼 돈을 치르고 봉덕 할매의 중매를 통해서 사모님은 판사 사위를 얻게 됐다. 어느 날 판사 사위는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세히 들어보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자네 누구랑 통화하나? 예,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렇다. 그 사촌 여동생이 바로 하양이었다. 사시 준비를 하고 있던 하양, 판사인 사촌 오빠. 하양은 사촌 오빠에게 전화하여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았다. 하지만 사모님은 하양과 사촌 오빠의 사이를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다. 하루는 사모님이 윤천식을 불렀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고모 일 좀 도와줄래? 윤천식은 흔쾌히 도와준다고 답했고 고모인 사모님은 미행을 지시한다. 아무래도 김서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 뒤로 조카인 윤천식은 하양이 미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미행을 해도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집, 학교, 독서실만 다니는 게 다였다. 판사 사이와 만나기는커녕 공부밖에 안 한다고 사모님에게 말했으나 사모님은 확실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답만 찾는 눈치였다. 이에 성이 차질 않았는지 미행 인원을 늘려 한 팀은 하양을, 한 팀은 사위를 미행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질 않자 사모님은 현직 경찰까지 고용하고 이렇게 하여 미행에 동원된 인력만 25명이라고 한다. 그 미행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하양이 사망하기 1년 전쯤 판사 사위가 하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 저희 장모님이 미행을 붙이고 있는데 저하고 하양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양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오해를 풀고자 하양의 가족들은 사모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사모님은 오히려 딸 단속이나 잘해라 라며 적반하장이었고 하양의 가족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다행히 법원은 지난 기간 미행의 이력을 받아들여 하양이 승소했고 그러자 사모님은 조카를 다시 불러들인다. 미행도 소용없고 그냥 없애버려. 그날 새벽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문도 모른 채로 하양은 황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법원에서는 살인을 사주한 사모님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힘겨운 재판이 끝나고 하양의 아버지는 그 전에 몰랐던 이명이 생긴다. 이명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꽹과리를 쳤다고 한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10년쯤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사모님이 교도소에 없고 병원 VIP 병동에 있고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사모님의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만 무려 12가지였다. 기자들이 병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모님을 몰래 관찰하였고, 사모님은 스스로 움직여 화장실도 가고 음료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될 땐 보호자 도움 없이는 못 움직여요. 라는 말로 일관했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형 집행정지를 3번 받았으며 그 3번의 기간 동안 7번을 연장했다. 더 화나는 것은 병원에만 있지 않고 수시로 외출을 했다는 것이다. 외출 사유는 개인의 볼일이었고 외박도 허다했다. 거의 감옥 체험 수준에도 미치지도 않는다. 또 교도관이 기록한 수감 일지에서는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속옷 등을 빨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니 불협화음이 생긴다.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었더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사모님의 이런 초호화 깜빵 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한 후에 전국이 뒤집어졌다. 결국 형 집행정지가 그때서야 취소가 되고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이런 초호화 깜빵 생활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진단서를 써준 의사들은 나는 진단서만 썼을 뿐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다 라며 일관했고, 또 한 검사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라며 발을 뺐다.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했고, 더 알아보니 담당 검사 3명 중 2명이 사모님의 변호사들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다. 사모님의 주치의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고작 벌금 500만 원이 끝이었다. 피눈물 나는 생활을 이어온 유가족에게는 허망함만 남을 뿐 돈이면 다 되는 드라마에서 접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사건 13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은 하양의 사망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고 하양의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하양의 친오빠는 틈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며 하양의 사건을 알리고 계신다고 한다.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다.